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근무 규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죠? 네. 374페이지 근무 규율인데, 공무원은 아무래도 이 규율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공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끔 뭐 연예인들이 자기네들 공인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의미 정도이고, 실제 공인이다 그러면은 공직자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대놓고 공인입니다. 대놓고 공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는 눈들이 좀 예민하죠. 심지어 그 가족에 대해서도 되게 더 예민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번에 뭐 일어난 사건 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뭐 장관 남편이 뭐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뭐 위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에 대한 통제 왜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예민한 눈초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할 일은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아무튼 공무원으로서 누군가가 어떤 그 눈에 띄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비판이나 이런 걸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행위를 공인이 아닌 사람이 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당초부터 이제 법령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근무 규율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스스로의 마음가짐 속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관련해서 374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공무원 법률이죠. 법률상에 13대 의무가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될 듯한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이제 공무원의 윤리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윤리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통제 장치들, 법적 제도적인 통제 장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자율적인 어떤 통제 장치들이 있죠. 그죠? 자율적 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공무원 행위를 통제함에 있어서 제도적 통제 장치들이 있고 자율적인 통제 장치들이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도적 통제, 법적 통제다라고 하는 데에는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공무원법 상에 13대 의무가 있는 겁니다. 13대 의무. 국가공무원이다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흔히 국가직이라고 통칭하는 공무원들, 여기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인데, 이 국가공무원들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국가공무원법이고요. 지방공무원법이 따로 또 이제 우리 지방공무원에 대한 규정들이 또 따로 있지만은 지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의 13대 의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공무원법상이 이제 13대 의무다 그랬을 때 여기서 또다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보자면은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요.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기본적인 의무가 바로 이제 성실의 의무입니다. 성실의 의무. 공직자로서의 성실함을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여기다가 이제 직무상의 의무와 신분상의 의무가 있어요. 이게 구분하라고 나왔던 문제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해당 내용 중에 직무상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과 그 다음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의무를 구분해봐라 이렇게 이제 나온 적도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거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성실의 의무가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직무상의 의무, 신분상의 의무 나눠져 있죠. 직무상의 의무를 보니까 일처리를 할 때 그 기준은 법령에 근거를 둬야 된다. 이 부분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죠?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법령 준수의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이 딱 되고 나면 여러분들 공부했던 과목 중에 가장 쓸모 있는 게 행정법일 텐데 그 이유가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것이 나와 관련된 이 법령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행정법에
혹은 그에 따른 이제 명령에 어떤 규정이 돼 있는지를 가져다 놓고 그거를 검토해 가면서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을 준수하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관의 지시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또 있습니다. 위아래에 어떤 그 서열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조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기 조정의 원리 기억나죠? 예, 저 조직론 공부할 때 그때 조직의 기본 원리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로 조정의 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조정의 원리 중에서도 수직적인 조정의 기재, 그래가지고 데프트가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저 관료제의 위아래의 서열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위아래 서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통제력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다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가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인 어떤 그 조정의 기제로서 또 이제 복종의 의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나의 의사소통의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거죠. 의사소통의 방법. 우리 의사소통도 공부를 했었는데 의사전달이 있었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 이게 이제 공식적 의사전달 중에 수직적 의사전달이 있었어요. 수직적 의사전달.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의사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먹혀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복종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주어져 있고요. 직장 이탈 금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직장에 출근했다 지멋대로 막 나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명명백백히 밝혀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대요. 친절과 공정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차별 대우를 받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중립의 의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다 보니 종교에 대한 억압이나 탄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갈등의 가장 큰 덩어리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없는 거예요. 종교 갈등이 벌어지는 나라, 국교를 하나를 인정하고 나머지 종교는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억압한다든가, 뭐 이런 국가들 보면은 이 종교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또 뒤따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면들은 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직무상의 의무로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거죠. 종교 중립의 의무. 자기와 가까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차별 대우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종교 중립의 의무를 집어넣는데, 이 13대 의무 중에서 가장 막내로 들어온 의무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이것이 포함됐는데, 이 이명박 대통령 때 불교계 이런 데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불만을 가졌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기독교에게만 좀 친하게 이렇게 뭐 어떤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의심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좀 이슈가 좀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서울시장 하실 때도 어디 조창기도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서울시를 하나님에게 봉헌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불교계가 가장 좀 불편하게 느끼고 막 그래갖고 좀 약간 그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의심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종교 중립의 의무라는 것도 오히려 더 이제 강화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직무상 업무 처리를 할 때 종교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리 업무나 겸직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뭐 어떤 민원 얘기를 했더니 민원 처리해주면서 아유 민원 처리 잘 받으셨죠? 네, 그럼 이 물건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서 하나 뭐 쓱 뭐 들이밀고 뭐 봤더니 이 사람이 뭐 다단계 이런 거 하면서 그 민원인들한테 뭐 하나 쓱 밀어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민원인들한테 오늘 얘기 좀 하게 제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오늘 저녁에 오시면은 저랑 좀 길게 상담하실 수 있어요. 이러고 뭐 작업을 건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무원은 겸직이 안 됩니다.
잘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돈 벌거리를 하나를 더 잡아서 내 투잡 뛰겠다, 내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해주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수 얘기할 때 뭐가 나왔던 거예요? 보수의 최저선이 하한선이 바로 생계비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긴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뭐 다른 거를 하지 마라, 뭐 어째라 이렇게 하지. 응? 생계비도 보장 안 해주면서 뭐 딴 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면은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교 중립의 의무와 더불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까지 여기를 이제 직장의 의무로, 저 직무상의 의무로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의무예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을 하든 간에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상,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것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렴의 의무가 또 있습니다. 청렴의 의무.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쉬워져요. 모든 경험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담배 한 갑이라도 받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고, 가장 이제 그 결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예요. 야, 뭐 그런 것까지 그래.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되나? 딴 사람들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소탐 대실할 수 있습니다. 소탐 대실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뭐 장관, 차관쯤 됐다면은 그때는 뭐 뇌물을 받더라도 인생 팔자 고칠 수 있을 만큼 줄 수도 있어, 상대방이. 그런데 그 전에는 장차관 안 됐다 치면은 뭐 줘봤자 그거 뭐 몇 푼 주었습니까? 줘봤자 여러분들이 약간 그래도 고위직이 됐다 치더라도 줘봤자, 많이 줘봤자 뭐 몇천 아닐까? 그 몇천 때문에 인생을 쫄려가면서 살고, 그 다음에 저 약점 잡혀서 살고, 또 하나는 그러다가 내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그 뭐 할라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또 특히 이렇게 이제 생애성을 가지고 직업 공무원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청렴의 의무도 의무지만은 소탐 대실하지 말자, 뭐 이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청렴의 의무. 그리고 어디 가서 거지처럼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누구한테 뭐 얻어먹으면, 자꾸 얻어먹으면 내가 그 사람 밑이 돼.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약점 잡힐 일들을 안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품위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나 하나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놓고 이제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 하나도, 그래서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얘기를 앞에서 제가 소청 심사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그 개돼지 발언, 그게 바로 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해가지고 파면까지 되었던 케이스. 물론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뒤집어졌지만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징계 수위가 좀 낮아진 것 뿐이지. 그래서 품위 유지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요. 영예 등의 수령 규제 그랬습니다. 공무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이라고 지금 해가지고 여기 의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국가공무원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 어디 대만에 가가지고 막 상장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뉴질랜드 가서 막 훈장 받고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다 칩시다. 뭐 양국의 뭐 이 우호의 증진에 도움이 됐다, 뭐 이러면 뭐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몰래 받지 마라 이거예요. 허락받고 받아라.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 스파이 짓 해가지고 거기서 상 받고 거기서 뭔가 보장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예 같은 것들을 함부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입니다. 영예 등의 수령 규제는 외국으로부터 받을 때 수령이 규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운동이 금지되고요. 집단행위도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헌법에서 또 명명백백히 또 밝혀놓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돼서 정치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중립의 의무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
그거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내가 어느 정당에 투표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당연히 그런 개인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그런데 어디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그 정당의 당선을 위해서 내가 발벗고 선거운동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워낙 관권 선거 같은 것들이 많았었어요. 관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집권 세력이 유리하게 하는 행위들이 많았었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아예 엄격하게 박아놨고, 서양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으로 가보면은 거기는 정치 운동도 일부 또 허용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개인으로서 하는 건 괜찮다, 직무상으로만 하지 마라, 이 정도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예 정치운동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아두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집단행위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 이거 우리 공무원 노조를 허용해 줬더라도 집단행동, 단체행동은 안 되게끔 해놨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그래서 집단행위의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체 행동 같은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단결하고 단체 교섭까지는 되지만 단체 행동은 안 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집단 행동의 금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 의무와 직무상의 의무와 신분상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짜증나는 거는 이 직무상의 의무인지 신분상의 의무인지 요거를 구분하라고 하면 이제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것을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상의 의무는 일 처리할 때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분상의 의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어디에 배치돼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무조건 지켜야 될 의무,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눠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직자윤리법 시험에 나오는 빈도로 보면 이 공무원 윤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각 법마다 공직자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것들을 다르게 다 규정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직자라고 했을 때 공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요, 공무원 당연히 들어가고요. 공무원에다가 플러스 공기업의 임원 있죠. 공기업 임원 정도도 여기에 이제 공직자로 포함이 된다. 여기 공직자 개념 규정이. 그러니까 법마다 있잖아요. 법마다 공직자가 어디까지인지 개념 규정을 다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하는데 여기 이제 공직자다 그랬을 때는 공기업 임원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해가지고 공직자가 되고, 여기 이제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윤리다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공직자 윤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공직자가 지켜야 될 윤리다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느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는요,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된대요. 자, 한번 봐보세요. 이해 충돌의 방지입니다.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공직자로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나의 사적인 이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지점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야, 여기 새로 이 창릉이라는 데다 신도시를 만들기로 내부에서 방침을 세웠어. 근데 그거를 미리 내가 알잖아요. 미리 아니까는 여기다가 내 이름으로 땅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또 내 이름은 아니지만은 일가 친척의 이름으로 땅을 산다든가, 친한 친구 이름으로 샀다. 이거 뭐 막을 방법은 없어. 그렇게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돈 좀 너한테 좀 싸줄 테니까 네가 네 명의로 땅 좀 사줘라. 이래가지고 이익을 챙겼다면 그것까지 어떻게 막습니까? 친구한테 이게 알려줬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제 나중에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처벌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서로 비밀에 붙이고 그랬을 땐 찾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작정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야 뭐 모르겠는데, 이제 뭐 세상의 모든 범죄를 다 밝히기는 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자기 스스로 이해충돌을 좀 방지해야 되고, 만약에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어겼다면 처벌도 이제 받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참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우리 법적인 통제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법령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령상의 통제입니다.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사처벌은요 법률로만 가능한 거 알아요? 명령에선 형사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부과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형벌부과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 법률의 레벨에서만 돼요. 법률의 레벨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명령의 형태로도 공직자들의 윤리에 관련된 규정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윤리 강령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강령 정도 가지고서는 형사처벌은 못해.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삼을 수 있겠지만은 형사처벌 규정이 안 돼요. 그래서 법률 레벨 정도 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공직자윤리법 당연히 형사처벌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이 있도록 행위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주식 같은 거 있죠. 주식 같은 게 있으면 이걸 백지신탁해야 돼요. 네, 또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쓰진 않았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좀 이렇게 뜨면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특정 기업에게 유리한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상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 관련 주식, 내 업무와 관련된 주식이 있으면은 처분하게 돼 있어요. 처분하게 돼 있고, 스스로 처분을 못할 상황이면 백지신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백지신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맡겨놓는 겁니다. 맡겨놓으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백지신탁을 받은 주식을 대신 국가 차원에서 처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현금화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백지신탁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처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처분하든 아니면 국가에 맡겨서 국가가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어주든 어떻게든 이거를 주식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 백지신탁. 이게 국회의원까지 확장해서 보자면 그 안철수 씨 있잖아요. 안철수 씨가 그 유명해진 게 그 백신 연구소 만들어서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안랩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식이 가장 많은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로 됐습니다. 보궐선거로. 또 한 명 유명한 그 정치인 중에 노회찬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삼성에서 뭐 떡값을 검사들한테 줬다. 뭐 이런 거를 기자가 이제 어떤 기자가 이걸 알아냈는데 그 명단 내가 공개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공개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직을 박탈당했어요. 직을 박탈당했는데 그 공개한 거 자체가 뭐 거짓이어서라기보다도 이제 진실 공방 막 이제 벌였겠죠. 벌였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누설했다 이런 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삼성하고 관련돼서 그런 거 엮이면은 힘들어져.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들하고 엮이면 당연히 피곤해질 텐데 특히 삼성은 더 그런 뭐 알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의원직을 박탈당했어요. 박탈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비었는데 글로 안철수 씨가 이제 나중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 빈자리에.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라는 데인데 정무위원회라는 데가 이 기업과 관련된 대기업들과 관련된 현안을 처리하는 위원회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가면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안랩 주식이 이해 충돌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백지신탁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고 나섰다가 이거 뭐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 굉장히 난감했죠. 난감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럼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이해충돌 없는 상임위원회로 내가 교체해 줄 테니까 내가 정무위 가서 활동하고 당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일로 사보임이라 그러거든요. 서로 상임위원회를 바꾸는 거. 예, 그렇게 바꿔줄 테니까 일로 오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엄격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에 주식 백지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또 봐야 되는 게요. 재산에 등록을 해야 되고 재산 등록의 의무와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의무가 있어요.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재산 등록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4급 이상이면은 재산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재산 등록 4급 이상이면 재산 등록을 해야 된다. 이해돼요? 네. 그런데 세무공무원 같이 어떤 이게 세금 문제 이런 거를 뭐 돈을 만지는 곳에 있다든가 직접적으로 그다음 인허가 관련된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7급 이상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디테일해지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요 시행령이 있잖아요. 공직자윤리법에서도 시행령인데 시행령으로 들어가 보면 시행령은 대통령령 해가지고 이 법률이 있을 때마다 시행령들이 만들어져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을 하는데 통상은 4급 이상이지만은 일부 이제 직렬에 대해서는 7급 이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 등록을 해놓고 재산이 어떻게 바뀌나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직계 존비속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제 결혼해서 나간 자식은 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직계 존속, 비속, 존속이 부모고 비속이 자식이에요. 자식, 배우자 이런 사람들의 재산은 요거는 이제 등록을 해놔야 돼요. 등록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개 의무는 원래 1급 이상 공무원이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에요. 1급 이상 공무원이 공개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일부 직렬에서는 더 그 수위를 낮춰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그래도 우리 시험에서 나올 정도는 이제 4급, 1급 이렇게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재산 공개 때문에 뭐 이제 국회의원들 뭐 재산 랭킹도 막 언론에서 다루고 그러잖아요. 가장 돈 많은 국회의원이 누구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언론에서 이제 소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 거 하고 어떤 국회의원이 뭐 1년 사이에 재산이 얼마가 늘었네 줄었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저 정몽준 씨라고 그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데 그거 사실은 뭐 오너죠 오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국회의원을 6선인가 뭐 했어. 6선인가. 그래가지고 이분 재산이 가장 등락폭이 크더라고. 왜 등락폭이 크냐면 그 재산 등록하는 시점에 공개하는 시점에 그때 이제 그 현대중공업 주가가 좀 올라갔으면은 재산이 작년보다 엄청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엄청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산이 누가 뭐 제일 많고 또 누구는 뭐 마이너스 재산이고 빚만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이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정부패 이런 걸 이제 막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IMF 사태를 불러왔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가장 역대 대통령 중에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그러기는 한데 업적들이 꽤 있어요.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원래 자기 집안에 돈이 아예 없는 집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돈 욕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이 양반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은 구속되고 그랬었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로 뭐 돈 문제가 걸리거나 이런 적이 없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 많이 이렇게 뭐 나눠주고 그랬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반 때 이제 그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금융실명제 이건 한국사 공부할 때 많이 다뤄지죠. 금융실명제 같은 거 느닷없이 딱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딱 이제 금융실명제 같은 거 해서 그 전에는 제가 은행 가가지고 저 둘리라는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겠습니다. 그럼 막 개설해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이제 차명, 가명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안 되게 해가지고 금융실명제로 싹 전환해서 지하자금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함부로 어디다 묻어놓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요즘엔 통장 같은 거 개설하려고 그러면 우리 신분조회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 통장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왜 만드냐고 막 물어보고 못 만들게 하고 막 그래요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재산 등록 공개제도 이런 거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다 투명하게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이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하나 보자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선물 있죠. 아까 우리 왜 13대 의무 중에 외국으로부터 영해 같은 거 받는 것들을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선물은 있잖아요. 신고해야 돼요. 선물 신고. 내가 외국으로부터 선물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 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시행령으로 들어가 보면 10만 원 이상이면은 국고기속 시켜야 돼. 그러니까 선물도 간단하게 아이 그냥 이거 가면서 뭐 드세요 이러고서 뭐 다 몇만 원 정도 상당하는 정도 선물 받았으면 그 큰 상관 없는데 10만 원 이상이면은 국고기속하게 돼 있어요. 국고기속. 반드시 신고하고 국고기속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이쁘다고 준 거 아니지 않냐. 외국에서 줬을 때는 나라 대 나라로서 이걸 줬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거 아니다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나가면 특히 대통령이 어디 외국에 순방 나가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는데 엄청 좋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받은 선물만 대통령 걸로 치면 대통령 5년 하고 나면 그것만 해도 재산이 엄청날 거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국가에 준 거지 그거를 당신 개인 이쁘다고 준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해서 이거는 다 이제 국고기속을 시켜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10만 원 이상이고 100달러 이상입니다. 100달러 이상. 100달러가 10만 원 조금 더 되는 거죠. 환율이 1,000원이 넘으니까 그렇게 될 텐데 저 달러로는 100달러 기준, 우리나라 돈은 10만 원 이상 기준. 아주 엄격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선물 신고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취업 제한의 의무. 어제도 그런 관련 기사가 있는 거 봤는데 서울시에서 전직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디 취업하겠다 그랬더니 그거 안 돼! 뭐 이래가지고 금지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심사를 받아서 당신이 취업하려고 하는데 지금 퇴직하고 새롭게 취업하려고 하는 민간 기업이 이게 당신이 퇴직 전에 만졌던 업무랑 관련성이 있어. 그 당신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내부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는데 또 아직 인맥도 살아있고 그런데 그 기업에 취업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커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취업 제한은요 재산 등록 의무자 재산 등록 의무자 기준이에요. 전부 다 뭐 취업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 재산 등록 의무자에 속했던 사람이면은 취업 제한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물어보는데 그 기한을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퇴직 전 5년 이렇게 보세요.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됐나요?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전 5년이다 그랬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가요. 5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그때 다뤘던 업무 있죠. 이거랑 관련된 곳으로 내가 취업하려고 하면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퇴직한 다음에 3년까지는. 3년 넘어가면은 이제 뭐 그죠? 많은 게 달라지니까 사람들도 또 교체가 되고 우리가 뭐 2년에서 3년이면은 순환보직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인맥도 좀 이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뭐 내부 정보도 써먹을 만한 게 별로 없겠지 이제 3년쯤 지나면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가능하지만은 3년 이내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퇴직 전 5년간 다뤘던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함부로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민간 기업도 그렇고요. 민간 뭐 로펌 같은 데 있잖아요. 로펌 이게 사실은 이게 고위공직자들이 로펌 같은 데나 아니면 회계법인 같은 데 이런 데 자꾸 넘나드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펌이 김현장은 알죠? 김현장이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위공무원 지냈던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많이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은 뭐에 도움돼요? 자기네 뭐 소송 같은 거 이렇게 다루고 그럴 때 꼭 변호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관 예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전관에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 있습니다. 전직 뭐 장차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못 미쳤지만은 그래도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전화 돌리는 거지 뭐. 예, 그렇게 하고 뭐 월급 따박따박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 있으면은 아무튼 공익하고 이게 충돌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도 기업이지만은 로펌이라든가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도 안 되고, 뭐 학교 법인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들도 제한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 무슨 협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도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취업 제한까지 있다. 5가지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공직자윤리법상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5가지의 윤리 기준. 예. 이 부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 여기에 이제 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 정도 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윤리헌장이 있대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그죠? 공무원윤리헌장. 공무원의 신조로서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선 청렴과 질서를 규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윤리헌장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공무원 강령 같은 것도 있다 그랬죠. 공무원 강령 이런 부분들도 만들도록 하고 있고 한데, 부패 방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공무원이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명령 정도 레벨에 해당되는 강령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윤리 헌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형사처벌까지 규정을 못 합니다. 형사처벌까지는 그런 부분도 나눠서 이제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제가 추가해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걔는 넘어가서 보면 이걸 부패에다가 제가 집어넣었는데 383페이지로 가보세요. 여기 맨 아래 7번 있죠. 7번. 7번을 보시면 부정청탁의 금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예, 요 법을 또 알아두셔야 돼요. 요 법이 바로 이제 청탁금지법이라고 줄여서 우리가 부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인데, 김영란법, 여기서 김영란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존경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법관 출신인데, 대법관 출신으로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관예우. 이게 특히 법조계에서 이 전관예우가 장난 아니에요. 쩔어 진짜. 쩔어가지고 참 그 유혹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가 봐요. 옛날에 헌법재판관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언론에 여러 번 소개가 됐었는데, 자기가 퇴직한 다음에 편의점 같은 거 막 거기 가서 일하고 막 대단하다 막 이랬는데, 얼마 안 지나 로펌으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아씨 너무 일찌감치 좋은 평가를 내렸구나. 근데 그분도 뭐 기간을 좀 띄어서 간 거니까, 그래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띄어서 이렇게 갔으니까 그래도 그분은 훨씬 낫죠. 훨씬 낫는데, 안 그렇고 바로 거의 다이렉트로 이렇게 로펌에 가가지고 한 방 땡기는 양반들이 있어. 근데 그 대법관 출신으로 한 방 땡기면은 몇 년 안에 100억 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대법관 정도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그런 케이스가 몇몇 있어요. 어떤 한 분은 여성 그 대법관 출신 중에 한 분은 나중에요 시군법원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여수시 법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시군법원이라고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동네에서 아주 간단한 사건 다루는 그런 일종의 향판이에요. 향판. 동네에 있는. 그래서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판사들 이렇게 막 이동해 다니면서 그죠? 재직하고 이런 거랑도 완전 달라요. 거기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진짜 동네 판사예요. 동네 판사. 승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데인데, 그런 데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데로. 그래갖고 이것도 화제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왜냐면 대법관까지 지낸 양반인데 로펌 같은 데 다 고사하고, 나 월급쟁이 그냥 판사할 테니까 나 원서 한번 내봐야지 그러고서
시군법원에다 내 그 시군법원에서 다루는 게 소액사건 심판 알아요? 민사소송까지 안 가고 소액사건 심판이라 그래갖고 왜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직결심판이라 그래가지고 직결심판이라 그래서 거의 벌금 20만 원 이하인 사건만 다루는 그런 거 있어. 노상방뇨했다 걸린 사람 뭐 이런 거, 고성방가했다 걸린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범죄 이런 거나 다루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런데 가고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그랬는데, 여담이었고 아무튼 이 김영란 씨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김영란 씨 같은 경우도 여성 대법관 출신인데 이분이 퇴직하고 제 기억에는 서강대에 로스쿨 가가지고 교수하고, 뭐 교수를 해도 월급이 장난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까 몇 년 하면은 100억 땡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도 안 되지. 연봉 뭐 많이 받아봐야 뭐 1억 내외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나는 후학을 양성하겠다 그러고 가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재직 중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벤츠 여검사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벤츠 여검사 사건. 이게 어떤 거냐면 벤츠 몰고 다니는 여자 검사인데 여자 검사가 벤츠 어떻게 몰지?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됐는데, 왜냐면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빤한데 뭐 벤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원래 공무원들은 그 위아래 개념이 있어가지고, 특히 검사는 여기는 경찰하고 비슷해요. 그래 자기네 청장도 그런 차 못하는데 지가 그런 차 타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된 거야. 발각이 되고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어떤 변호사가 준 거예요. 남자 변호사가 줬는데, 이 왜 이 사람한테 이거 받았냐 그랬더니 선물 받았다. 무슨 명목으로 당신이 이런 선물을 받냐,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냐 그랬더니 우리가 약간 사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둘러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딱 봐도 이게 그렇잖아요. 변호사랑 검사 사이에 이렇게 고가의 선물이 오고 왔다는 것은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의심스럽다 했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무조건 있잖아요. 뇌물수수로 처벌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고 이걸로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받고 뭘 해줬다는 게 있어야, 대가성이 입증돼야 그래야지 처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나오게 된 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해서 이 법을 이제 기초를 한 거예요. 법을 기초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탁금지법에서 거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있잖아요. 이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공직자의 범위라고 나와 있죠. 거기 겁내 공직자 범위 봐봐요. 여기 공직자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기관의 장과 임직원 뭐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갔고, 거기다가 학교장,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언론사에 일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범위가 되게 넓죠. 언론사까지 포함해 버렸으니까 언론사에서 호의적으로 이거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죠. 그죠? 언론사는 여기 왜 들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죠? 언론에 있는 애들도 특권의식 쩔잖아요. 특권의식으로 뭐 허위 보도 같은 거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거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맞서버리잖아요. 그 지네 분리하면 다 언론 탄압이래. 보도를 요즘에는 발로 뛰면서 안 하니까. 남이 해놓은 보도 같은 거 어디 뭐 유튜버들이 짓거린 소리를 갖다가 기사랍시고 올리고 앉았으니 허위 보도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책임져라 그랬더니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나설 정도로 사실은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도 특권의식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보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나중에 작살나거든. 비리에 연루돼서.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건 기자야. 거기에 이제 다 선이 다 있는데도. 아무튼 기자라는 직업도 여기에서 이제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로 집어넣어서 보자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쉽게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되면은 다른 상상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만났는데 그러면은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맹숭맹숭하게 그러면은 뭐 어디 가서 얘기하냐,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술 한 잔 사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청탁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저항감도 굉장히 컸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니 그러니 이제 그 공직 유관 단체 뭐 그때 해운협회 등등 뭐 해가지고 이런 데들이 뭐 해수부 출신의 뭐 관료들이 가가지고 거기를 장악해서 뭐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통과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도 청탁금지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이제 대통령령이 있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구체적인 것까지 규정을 해놨는데 음식물 3만 원 이상 얻어먹으면 그거 청탁이다. 이런 거예요. 3만 원 이상 얻어먹으면 청탁이다. 3만 원 이하는 괜찮냐? 뭐 괜찮을 것까지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각박하니까. 된장찌개 한 그릇 뭐 누가 된장찌개 한 그릇 값 냈다.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 3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술 얻어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여기서 뭐 술 좀 시키고 뭐 안주 좀 시키고 그러면 3만 원이야 후딱 넘어가지. 그런 건 안 돼. 이렇게 딱 막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 5만 원까지 허용이 돼요. 5만 원까지 허용이 되는데 화환과 조화는 10만 원까지로 늘려줬어. 요거는. 왜냐면 꽃 재배하는 농가 이런 데가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10만 원까지로 늘려줬고 선물도 그래요. 선물도 5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이런 거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지방직 시험에 액수를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한번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된 게 그거예요. 아까 화환 조화 10만 원. 그리고 농산물, 농산 가공품 1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경조사비가 대신에 10만 원까지였는데 이걸 5만 원으로 낮춰버렸어요. 경조사비를. 왜냐면은 뭐 하나 늘려주면은 국민들이 야, 저 봐라. 지것들 더 받으려고 저 늘린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거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번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됐던 걸 5만 원으로 축소하고 대신에 화환 조화는 10만 원. 뭐 그다음에 요 선물에서도 10만 원까지 되는 농수산물 같은 것들 이렇게 허용해주고 그랬다. 그러니까 추석 때 보시면은 사과 한 박스에 얼마예요? 가격 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사과 한 박스에. 올해도 비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또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일들이 여물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장난 아니야. 태풍도 몇 개 왔었고 그죠? 그래가지고 가격이 장난 아니야. 5만 원 이하짜리가 어딨어. 그러니까 농수산물 같은 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명절 때 특수를 딱 봐야 되는데 그때 안 팔려. 그죠? 아니 그럴 때 막 사과, 배 이런 거 들어오면 어쩔 때는 처치곤란이기도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먹고 막. 그죠? 그 정도 그때 소비량이 많은데 이게 소비가 더 이상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거는 10만 원까지 늘려줬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액수까지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안 들어가 있나? 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리고 아까 이제 공무원 강령 같은데 돈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금전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금전거래가 1년에 있잖아요. 1년에 300만 원 이상 누군가하고 공무원이 누군가하고 금전거래가 있으면 안 돼. 300만 원 이상 막 이게 누가 내 통장으로 꽂아주고 이러면 이거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차례에 100만 원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랬죠. 명령의 형식으로는 형사처벌을 못해. 그래서 이걸 청탁금지법에 명시해놨어요. 청탁금지법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처벌 규정까지 담겨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개인하고 3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100만 원 한 차례 100만 원 이상의 금전이 오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 대출 잘해주잖아. 저리로. 예? 공무원들은 대출 잘해줘요. 그리고 평생 직장 보장되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도 뭐 나쁘게 볼 이유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커버를 해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요 됐고 그리고 이제 다 받고 이제 공무원의 충성 37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공무원의 충성 그랬는데 공무원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특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 정파에 충성해서는 안 되죠. 국민을 위한 충성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그런데 이거 이제 설명드렸죠. 자기가 어떤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치적 중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378페이지 보면 거기에 각국의 정치적 중립 그래갖고 나와 있습니다. 펜들턴법에서도 이게 이제 역관주의를 이제 폐지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해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해치법이 있는데 해치법 정도는 좀 기억해 놓으셔도 좋아요. 해치법이 공무원의 정적 중립의 의무를 규정한 그런 이제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었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뭐예요? 이게 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뭐 이렇게 발설했다가 해치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치법 지금도 유효하게 작동이 됩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 우리나라로 이제 와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국민 전체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정당이나 그 밖에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정치활동 금지, 아까 이제 의무 봤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후원이 금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봤더니 어느 학교에 있는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진보 정당에 후원금을 줘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내친김에 파봤더니 그 뭐 사립학교의 막 교장 선생님들이 그 또 보수 정당에다 후원해주고 이런 게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활동 같은 거 정당에 후원을 한다든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 봐두시고요. 신분보장이 있습니다. 신분보장이 있는데 그 의미를 보면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의 의사에 반해 법에 정하는 이유 없이 휴직, 강임, 면직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보면 공무원은 형해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서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급 공무원과 그 다음에 직무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급 상당 공무원 말하는 거죠. 가군에 들어가는 고위공무원단. 이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예외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신분보장 그랬을 때 1급 공무원은 제외됐었어요. 1급 공무원은 실장급이거든요. 실장급이에요. 조직의 리더입니다. 장차관 빼고 정무직 공무원 빼고서는 가장 리더급이어서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이 사람들도 물갈이가 거의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에서 빨리 승진하는 게 꼭 좋은 거냐? 안 그럴 수도 있다. 너무 빨리 승진하면. 네, 그렇습니다. 어제 또 기사가 떴던 국회의원이 하나 밝혔더라고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5급 공무원까지 가는데 기간이 얼마 걸리나. 이런 거를 또 조사를 했는데 지역마다 그게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편차가 있더라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던데 지방공무원 중심으로 봤을 때 그게 보통 한 25년쯤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한 25년쯤. 지금으로부터 한번 더 해보세요. 몇 살쯤 되면 내가 가능한가. 근데 이제 거기서 열심히 하면 또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겠는데 지방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 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지방공무원에서 5급 정도 되면은 4급이 국장, 한 과장 정도 되는 거니까 과장급 정도 되는 거니까 되게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25년쯤 지방직으로 가면 그게 걸린다는 거죠. 국가공무원으로 가면은 고위직 가기가 더 힘들어요. 고위직 가기가. 왜냐면은 거기 뭐 5급 시험 따로 보고 막 이래가지고 또 이제 들어오고 걔네들이 또 참 유세 부리고 막 이러는 것도 있으니까. 그죠? 거기선 고위직 가려면은 시험 붙은 다음에 나중 얘기지만은 또 한번 시험 보고 또 보고 이러는 게 이제 고위직 가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별로 없이 그대로 이제 따라 올라가면은 거의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기간이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정책 만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그 기사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너무 승진이 빠르면은 신분 보장이 잘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 또 승진이 느리면은 사기에 저하가 있지 않냐. 근데 왜 지역 간 편차가 있냐. 뭐 이런 걸 지적을 했더라고요. 한 의원님 그랬던데, 어쨌거나 너무 빨리 또 승진하면은 금방 퇴직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케이스 중에는 어떤 분이 50대 초중반에 차관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방 뭐 차관 뭐 해봐야 뭐 얼마입니까? 뭐 한 1년, 2년 하나? 그러고서 이제 바로 물러났던 케이스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차관 싫다고. 나 그냥 여기 남아있겠다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1급 공무원이 되더라도 신분보장에서는 좀 이제 예외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년제도가 있는데, 연령별 정년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60세로 단일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0세로 단일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늘릴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지금은 60세다.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경찰, 군인 이런 데들 계급 정년이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보실 거는 없고요. 직위해제가 뭔지를 좀 봐두셔야 되는데, 직위해제랑 대기명령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직위해제, 대기명령. 그런데 얘네들은요, 징계제도 말씀드리면서 같이 붙여갖고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이 부패까지 다 끝내버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져서 잠깐 쉬었다가 요거 마무리하고 재무행정으로 이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세요.